이거를 그러면은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멘트와 같다라고 현재 시점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성 AI를 비롯해서 이제는 이것이 인공지능으로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생태계가 결합하면서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듯이 그러니까 아이폰과 관련돼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것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산업 질서의 어떤 새로운 판짜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성 AI의 모멘트라고도 우리가 명칭할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는 여러 필진들, 전문 필진들이 좀 모여서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2023을 처음으로 해서 전체 미디어 전반의 흐름들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과의 어떤 미디어의 관계들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흐름들 이런 전체적으로 미디어와 기술 그리고 미디어 자체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는데 이 미디어는 좀 방송 미디어 또는 어떤 소셜 미디어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언론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전체 산업의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표 젠슨 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 모멘트는 위키피디아에도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건데요. 하나의 작은 디바이스가 처음에 나와서 이것이 이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도 누구도 이것이 대중시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니치 마켓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았죠. 당시에 노키아라든지 이런 주류 모토로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단히 이건 니치마켓에 머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처음에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3G망이 아니라 2G망이었습니다. 2G망에서 모바일 컴퓨팅을 한다? 사실은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왔죠.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조금씩 이 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앱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사람들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졌고 조금 뒤늦게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이후엔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뛰어들면서 대중시장 매스마켓을 만들게 되죠. 이러면서 큰 매스마켓으로 만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앱스토어에서의 어떤 발전들 또는 구글 스토어, 구글 플레이의 발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미디어 소비가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언론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디어라든지 영상 미디어라든지 이런 소비가 스마트폰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머스 부분들도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커머스라는 것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뱅킹도 요즘 데스크탑에서 하기보다는 노트북에서 하기보다는 모바일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경제 부분들이 스마트폰을 매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경제의 어떠한 그 축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런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산업 전반이 변하는 것 작은 기계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대중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연관된 앱들이 사람들의 소비 습관들을 바꾸고 이러면서 여기에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큰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다 변하는 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아이폰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이러한 전체의 어떠한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들을 바꾸고 산업 형태를 바꾸는 것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러면은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멘트와 같다라고 현재 시점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성 AI를 비롯해서 이제는 이것이 인공지능으로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생태계가 결합하면서 대표적으로는 사례로서는 예를 들자면 오픈 AI의 플러그인이라든지 GPT 스토어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과연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또는 삼성의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갤럭시 AI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 나노를 통해 가지고 구글 픽셀 8 프로에 이제 이것이 적용되게 되고 아마 2024년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성형 AI가 생성 AI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앱과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듯이 아까 아이폰과 관련돼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것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산업 질서의 어떤 새로운 판짜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성 AI의 모멘트라고도 우리가 명칭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이제 소셜 미디어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선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하면서 대표적으로 성장한 기업은 틱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발전했던 구조인 팔로잉과 팔로워라고 하는 소셜 그래프에 기반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소비자 개인 정말 그 개인과 인공지능의 관계 속에서 인공지능의 기술에 의해서 소비자의 어떠한 컨텐츠 소비 특히 영상 소비의 어떤 습관들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흔히 말해서 추천 페이지 또는 영어로는 For You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전형적인 인공지능의 대단히 진화된 인공지능의 추천 방식이죠. 이 방식이 사실은 먹혔고 더 이상 사람들이 팔로잉과 팔로워가 없더라도 스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팔로잉하는 사람의 누군가에 관심 있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것을 소비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포맷은 흔히 말하는 숏폼이라는 포맷이었고 여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릴스라는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쇼츠라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대단히 확산되게 되고 아마존도 최근에 미국의 아마존도 이런 숏폼을 도입을 했고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당근마켓도 이러한 숏폼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특히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들을 위한 추천 서비스들, 추천 콘텐츠들이 중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형적으로 AI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사실은 AI에 의한 콘텐츠 추천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미디어 부분에서 AI 역할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하나의 소비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생산 측면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헐리우드에 있는 작가들이 파업을 148일 동안 진행을 했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123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대단히 역사에 남는 장기적인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의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당연히 특히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의 인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해달라 또는 인공지능을 쓰지 말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촬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들이 파업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볼 때도 인간이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해서 파업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파업을 한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미디어 영역, 창작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건 뭐냐면 이미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작가들이 작품을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촬영의 후반 촬영이라든지 또는 어떤 배우가 시리즈를 갖다 드라마 10편까지 찍어야 되는데 7편을 찍고서 교통사고가 당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8, 9편을 지금까지 찍었던 것을 학습한 디지털 휴먼이 찍는다든지 이런 형식들이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들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미디어 AI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부분에서 미디어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다른 측면을 또 말씀을 드리면 2023년 4월에 물론 그보다 더 일찍 구글에서 이제 뮤직 AI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뮤직 AI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용자 누구나 자기가 어떤 장르의 어떤 음악을 그리고 어떤 풍의 음악을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은 곡을 작사를 부탁을 하게 되면은 작사 작곡을 해주죠. 근데 요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 클로닝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목소리 한 3분에서 5분만 학습을 해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명의 사람이 여기다가 위켄드하고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래퍼들의 목소리를 입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유튜브하고 틱톡에 올렸죠.
그래서 4월 달에 2023년 4월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레이크하고 위켄드가 신곡을 발표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저작권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열심히 지었습니다만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부르면 멜론가 같은 사업자인데 전 세계 1위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입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무슨 말을 하냐면 스포티파이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공인된 레이블만 거기다 곡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된 이용자는 자기 곡을 올릴 수 있고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곡을 또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적절한 리워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들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그 목소리가 이미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인데 그걸 동의받지 않고 올린 거죠. 근데 2023년 5월에 스포티파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곡들을 매일매일 tens of thousands 수만 곡씩 지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단히 AI가 음악 미디어에 대단히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협상이 완료가 됐죠. 미국에서 가장 큰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뮤직에서 유튜브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유튜브이 먼저 제안을 했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목소리가 클로닝된 것, 페이크된 것, 그러니까 전통 아티스트를 이용한 것들의 곡들을 다 삭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안하는 것은 그러한 곡들이 즉 동의받지 않은 아티스트들의 목소리가 사용된 이 음악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여기 나오는 광고 수익을 작가 목소리 주인공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합니다. 삭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뮤직에서도 아예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AI가 쓴 것을 다 잡아낸다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활용하게 하고 거기서 수익을 적당하게 원저작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미디어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와 AI에 의한 어떤 생산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먼 이야기라든지 일부 실험실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여기에서의 작가라든지 배우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먼 미래도 아니고 근미래도 아니고 바로 어쩌면 과거 2023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디어와 AI 결합은 대단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성 AI가 영어가 생성이 제너러티브라는 뜻입니다. 이 제너러티브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창작 영역에서 이 AI가 가장 먼저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 창작 영역이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디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디어와 AI의 결합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2024년에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가 그럼 미디어의 원형적인 본질이었냐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또 볼 수는 없죠. 소셜미디어도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해서 약 10년을 넘게 지배적인 어떠한 미디어의 소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셜미디어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부 미국 언론들에서는 선셋이라든지 해가 지고 있다든지 또 인스타그램이 오버라든지 끝났다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글들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에 계신 분들 전통적으로 옛 것이 좋았다. 옛날 것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공유하면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들 공유도 안 하고 소비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전형적으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스플리팅 쪼개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소비를 많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어디서 하냐면 메시징 서비스에서 많이 하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굳이 소셜미디어에서 왜냐하면 거기서는 많은 상처도 받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기거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고 트위터를 리트윗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논쟁과 싸움과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해서 조금 더 친밀한 공간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쪽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DM이라든지 페이스북의 메신저 서비스로 또는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는 이런 분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어떠한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무조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왕성했던 시대에서는 이렇게 소비와 거기서의 어떤
어떤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면 소비와 공유가 분리되고 소비와 대화가 분리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술의 진화에서 부정적인 면이 없는 기술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여기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오늘 밤에 속초 가고 싶으면 속초 가는 거고, 그러나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죠. 대단히 부정적인, 거기에 인간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CO2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환경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항상 동전의 양면 또는 칼의 양날이라고 할 수 있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라든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 큰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서 주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또 2023년 11월에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선거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The First AI Election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인공지능 선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전물에 있어서 홍보물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일부는 페이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페이크를 이제 좀 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오정보, 미스인포메이션과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 가짜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 악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다 선거 홍보물을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페이크라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인공지능으로 만든 선전물이라고 해서 표시도 되어 있고, 사실은 초등학교 정도의, 미국 뉴욕타임즈는 분석하기를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 수준만 갖고 있어도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정보나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에서 이건 사회적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호등이라든지 우리가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음주운전사를 단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진화해서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CO2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라는 것을 발명해내면서 기술의 한계를 기술이 극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한계들은, 문제점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점들을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자,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저는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1833년에 영국 의회에서 공장법이라는 것이, 팩토리 액트라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공장법이 통과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만 9세 미만의 노동이 처음으로 금지가 됐고요. 인류 처음으로. 그리고 만 9세에서 만 12세까지는 하루 8시간씩 일할 수 없다는 게 법의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러면 미국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양당 체계니까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걸 노동당이 통과시켰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노동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보수당이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을 통과를 주도했던 것은 영국의 군인들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공장에서 죽어나가니까 군대 올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공장에서 사망 원인이 가장 높은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공장이니까 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면 군대에 충분히 사람들이 올 수 있겠구나는 판단에서 보수당이 이 법을 관철시켰어요. 근데 노동당이 이 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 안 하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833년까지 인류 어디에도 보통학교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학교도 존재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833년까지 있었던 교육은 일부 인구의 1%도 안 되는 귀족들에 의한 사립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누구나 갈 수 있는,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통학교. 이것은 1833년에 이 공장법과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아동노동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보통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진보를 저는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페이크 뉴스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이스 클로닝, 앞으로 보이스 피싱은 얼마나 진화하겠습니까?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연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로 오고 경찰로 오고 병원으로 와서 돈을 내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연인과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화가 오실 거예요. 돈 보내달라고. 이런 문제도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기도 많아질 수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사회적인 혼란들을 가져갈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 문해력들을 높여나갈 것인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단히 큰 중요한 숙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류는 한 발짝씩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틱톡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틱톡의 그 인구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두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 시간을 틱톡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 시간에 되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틱톡은 정말 한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쇼츠, 그러니까 이 숏폼, 이 짧은 동영상의 어떠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출판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북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나도 해야지. 그래서 나도 찍고 너도 찍고 다 찍으면서 북톡이라는 어떠한 해시태그가 많아지니까 밴드 앤 로블스 같은 미국의 오프라인 출판사에는 북톡 코너가 존재하고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뭐가 다르냐면, 이 숏폼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4G 이러한 되게 좋은 카메라로 찍죠. 요리를 찍더라도 되게 멋지게 찍고 요리사 같은 사람이 찍어서 맛있겠다가 주로 댓글이고 좋아요의 반응이에요. 나도 저렇게 맛있는 데 가서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틱톡에서 보시면 저 요리를 어떻게 찍냐면 스마트폰을 찍고 대단히 요리의 레시피가 단순합니다. 그 요리 나도 만들어서 틱톡에 찍어서 올려야지. 찍어서 틱톡에 올려야지. 이것이 전반적인 틱톡의 대단히 중요한 컬처예요. 그러니까 즉 따라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럴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많이 봐서 바이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기도 하지만 동일한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면서 이것들이 확산되는, 조금 영상의 확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리고 여기에 틱톡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 즉 따라 찍는 문화들, 똑같이 책을 읽고 나도 감동적이었던 구조를 읽고 웃는다, 감동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거기다가 댓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꺼내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의 흐름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문화적인 어떤 큰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북미나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틱톡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파워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뒤늦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우선은 처음에는 형식을 도입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추천을 도입을 했고, 세 번째는 이러한 따라 찍는 기능들을 갖다가 릴스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하는 문화. 예를 들면 여러분 틱톡에서는 댓글에 영상으로 댓글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단히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다, 영상 컬처를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 틱톡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젠지 중심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통계는 40, 50대까지 틱톡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로 가지면서 전체적인 사회에서 어떠한 지배적인 어떠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